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국무총리도 한 적이 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한 적이 있는 자 이야기입니다. 황씨. 바이러스 원인. 교환 씨. 황씨 하면 안 된다. 뭐 교환 씨.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황교안 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귀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네 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황교안은 좀 뭐랄까 캐릭터 자체가 일단 비호감이죠. 그리고 리더십이랄 것도 없는 게 좀 희한한 짓을 너무 많이 하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이거나 국무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으로 보기에는 너무 마인드가 희한하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지. 의전 좋아할 때는 진짜 무색무취하던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되니까 갑자기 일배가 돼버렸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수통합이 뭐 되네 만에 안철수가 등장하네 만에 뭐 새로운 보수당과 뭘 하네 만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솔선수범이거든요. 그거 있잖아. 당선 가능한 험지란 말이 이율배반적이지 않아? 당선 가능한 험지. 요게 정치권에서 안철수보다 더 재밌는 말이잖아 이게.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낙연 총리가 종로를 이제 확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황교안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늦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의 리더십 안에서는 내가 제일 어려운 데 가겠다고 깃발을 꽂아야 돼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랑 입장이 다르다고 출마를 더 이상 안 하시는 분은 사실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야. 이해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근데 황교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그 깃발을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깃발을 꽂지를 못하고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다 보니 이게 도대체 뭘까? 당선 가능한 험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재밌어지는 게 지금 자기들 미래한국당인가 지금 창당해서 지금 착착착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비례 후보를 안 내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황교안은 무조건 비례로 나가야 되는 거지. 저당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당선 가능한 그 험지 비례 번호를 오라는 것 같아요. 4번이나 5번. 근데 비례대표 4번이나 안 할 5번. 거잖아. 예? 비례를 출마 안 시킬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또 저는 해보니까 비례로 해서 뒤에서 선거 관리에 그 역량을 쏘겠다. 근데 4번은 기독교인으로서 4번은 재수 없어서 안 할 테고 5번은 여자 번호기 때문에 여성 후보기 때문에 3번이네. 6번이 해야 되는데 6번은 또 666 때문에 또 기독교인이라서 안 하잖아요. 7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홀수는 여성 짝수로 나가야 되거든요. 남자는. 이게 군뱅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군뱅이하고 황교안 대표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분명히 있을 텐데. 당선 가능한 험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실력을 볼 때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에서 봐도 국정감사 때 그 의원들의 실력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 실력이 바로 학습 능력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누가 봐도 전문가처럼 보이는 수준까지 그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황교안은 보면 볼수록 학습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암기식 그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폐해를 보고 있죠. 사법고시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 외에는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좀 들어 쳐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아니 성경만 보더라도 많이 공부될 건데 성경도 안 보나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도 자기가 외우는 구절만 외우겠죠. 이게 심슨 가족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손에 있는 핸드폰 들어서 10초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을 3시간씩 걸려서 외우면서 지디 엘리트인 줄 아는 병신들이 있다고. 딱 그 짝이에요. 딱 그 짝. 정말 어떤 특정 시험 한두 개에 합격했다고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드디스크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보면 암기를 했을 뿐이지 학습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흰 종이 위에 검은 잉크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만 보고 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정변은 학습 능력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굉장히 단순해요. 전문직 2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어쨌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황교안이 이번 불출마한 국회의원들한테 저 미래한국당으로 좀 가달라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불출마하는 사람이 굳이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정말 희한한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고 황교안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이번 선거 때 나타났어요. 김두관 의원. 실제로 김포에서는 거의 당선이거든요. 거기 출마를 하면. 근데 이제 경남지사직을 사실 저는 이제 본인이 쉽게 날렸던 거에 대한 저는 빚을 갚는 거라고 봐요. 너무 쉽게 날렸어. 경남지사직을 날리면서 그게 홍준표한테 넘어가는 이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이 경남 양산시 의뢰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황교안 씨가 보고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워야 되는데 어. 학습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고 말을 해줘도 들어 처먹질 않으니까. 아니 그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배우면 딱 보이잖아요. 아 저렇게 배우면 따라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 따라서 하는 기본적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황교안이 또 이제 안철수가 저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4년 전에 내가 했던 조언이 이거잖아. 안철수는 부산 출마하면 좋겠다. 그때 민주당 탈당하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지금까지 그 안풍이라고 안철수 바람 아직까지 불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황교안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너무 뜬금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황교안이 광주 출마해봐요.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는 광주 가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잡고 떨어지더라도 아니면은 일찌감치 누가 상관없이 난 종로에 나오겠다라든지 그런 게 없이 재고 따지다 보니까 지금 김두관 전 지사, 김두관 의원이 정말 훌륭해 보인다. 이게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건데 그렇죠. 경남지사 했던 사람이 갖는 정치적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남지사 했던 사람이 지금 이 경남에 있는 특정 지역구에 딱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 주변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김두관 지사가 내려가면 자기 지역만 돌아다니겠어요? 각 지역마다 다 같이 돌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 경남에서 만약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김두관 자체가 대선 후보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두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승부수를 낼 배짱이 황교안한테는 없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러니까 선거는 흥행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이 지금 내려가면서 그 경남 최소한 PK 지역에서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구심점을 마련해 둔 건데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황교안이 어딘가에는 딱 이렇게 깃발을 꽂아야지 거기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어떤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투표율이거든요. 투표율은 우리만 투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서도 투표를 해줘야지. 그리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 논리로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투표율이 높을수록 그 정당의 어떤 정치적 어떤 정통성, 그러니까 정당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서로 이익인 거거든요. 지는 정당에서도 이익인 건데 황교안이 원래 제일 좋은 건 그거지. 종로에 먼저 깃발을 꽂고 들어와라. 내가 지금 종로에 깃발 먼저 꽂았으니까 아무나 들어와라.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황교안하고 싸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딱 그 깃발을 꽂는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마조마해가지고 2번 할까 6번 할까 8번 할까 이렇게 막 죄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밴댕인가요?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야 돼요. 프레임 싸움을 못 하고 계속 눈치 보니까 관료 출신의 특성이기도 할 거예요. 황교안은 지금까지 정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했어도 정치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정치는 뭔가 좀 법 위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가치로만 보면. 정치인도 물론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악플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치는 법 위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정치로 서로 해결하고 사는 거라고. 정치는 그래서 황교안 같은 자들이 창의력 없으면 못하는 거고 요런 거라고 저는 보고 김두관 지사의 목표가 경남 의석 과반이 목표랍니다. 이 정도 호연직이 있어야지 지금 잠깐만 미스 대구진 너무 좋아요. 저번에 자기도 대구 12석 중에 과반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7석이요. 누가 이겨? 지금 제가 이게 시작되면 제 장비를 모두 가지고 가서요. 네. 라이브로 다 해드릴 겁니다. 제 장비가 지금요. 자 그럼 대구에 누구 당선돼요?
후보들 이름을 알고 있을까?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선거법 제가 때문에 지금 선거 당장 때문에 말하지만 네. 제가 본딩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음. 라이브로 해서 아주 깨끗한 화면을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말을 피하지 마시고요. 네,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과반 의석 확보할 수 있어요? 7소. 지금 대구 시당위원장 되셨어. 여러분 대구에 계신 후보 지금 저한테 오시면 제가 네. 무조건 라이브로 그 무슨 타파와 똑같은 장비로 제가 다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아요. 네, 화이팅. 지금 경남이 총 16석이랍니다. 그 중에서 7석에서 8석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조장하는 거랑 비슷한 게 있다니까요. 밑바닥 민심에 대해서 잠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마디 하는 걸 보고 민심이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특히나 PK 지역에는요. 샤이 민주당 굉장히 많다고 봐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그쪽 벨트가 있잖아요. 도시 지역, 농촌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도시 지역 같은 데는 압도적으로 당선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택은 이런 거라고 봐. PK나 TK는 당선 안 될 거야. 정치인들이 안 내려가. 근데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은 PK 지역, 부산, 경남, 울산이지만 TK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도요. 이 정권에서 굉장히 뭔가 좀 이름 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치색은 없는데 자유한국당 후보는 무슨 차관했던 사람이야. 근데 민주당 후보는 그냥 스펙이 거의 없다시피 해.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래도 스펙이 좀 있었던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할 거라는 착각들이 있어.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김두관 전 지사 같은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붐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민주당이. 그 태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잘 되는 당과 못 되는 당의 차이죠. 못 되는 당은 당대표조차도 험지 나갈 생각이 없어. 당선 가능한 험지만 얘기하고 있어. 근데 당선을 확실했다는 전 경남지사가 경남으로 지금 내려가잖아요. 잘 되는 당과 못 되는 당의 차이 같은 거라고 봐요. 특히나 PK, TK 지역에서 이번에 명절에 내려갔다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위험하다, 분위기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들 40, 50대, 5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큰 변화가 그동안 일어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2019년도에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TK, PK 지역에도 혁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이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대학을 다닌 다음에 과거에는 혁신도시가 없던 시절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졸업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산점이 있거든.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 취업 경쟁력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취업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젊은 인구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여론조사나 40, 50대들의 그 여론 동향에는 안 잡히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 보수를 찍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는 힘드네, TK는 어렵네 해도 어려운 거 알지. 어려운 걸 알겠다고 대구는 뭐 저쪽 이야기 하겠어요? 어려운 걸 몰라서가 아니라 김부겸 케이스가 있잖아요. 아니 그 김부겸 의원이 있는 수성 그 갑이 있잖아요. 그 서울에는 강남갑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홍일학 의원도 네. 있잖아. 홍일학은 그러니까 또 있고 이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근데 어제 나오셨던 그 이정근 후보 서초에서 41.1% 먹었다니까요. 41.1. 40%가 넘었어. 웬만한 지역 가면 당선 정도 득표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순간 진짜 지는 거고 열심히 노력하면 의회 소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구 사람들이요. 자유한국당을 찍겠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알아본 여론은 아주 골수 막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 인물만 되면 민주당은 상관없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후보 내는 걸 사실상 포기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번 실패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이 방식으로 해서 그걸 무너뜨려 가야 되는 거지. 대구는 힘들어요. 힘들지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해?
자, 아무도 김부겸 의원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열심히 진짜. 자, 그 가운데서 부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요 시위가 시작됐어요.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친일파 없는 국회를 만들자. 지금 이게 그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항상 하고 있는 수요 집회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4월 총선은 한일전이다의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이슈네 무슨 이슈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친일파를 싫어하는 국민적인 어떤 그 유전자 있잖아요. 이게 한일 무역 전쟁할 때 어마어마했죠. 한 국민 80% 이상이 불매운동 참여하고 요 DNA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되살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를 국산화하자.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자. 이거 훌륭하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워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인터뷰 때 후보 때였나? 그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하나만 고르면 어디냐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반민특위 해체됐던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가 이제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이제 그 재판은 이제 4월 15일에 하는 거죠. 4월 15일은 진짜 한일전, 그러니까 이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던 그걸 우리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 국산화 이거 그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띵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기억들 하십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 이전 대한민국 사회는 한일전이었어요. 그걸 저쪽이 그 프레임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죠. 완전히 바꾸는 과정. 벗어나려고 사실 조국 장관 희생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본 일제 안 사기, 일본 안 가기 운동 벌이면서 지금도 그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로 보면은. 근데 그 상황에 그 이전에 반민특위, 나경원의 그 발언부터 시작해 생각해 보면은 어쩜 그렇게 조선일보 등이 일본어판으로 일본 편 들던 일본과 싸우면 절대 안 된다고 일본을 이롭게 하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친일 청산이 아직도 안 된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 요거 생각해 보시면은 실제로 100년 전이었죠. 101년 이제 1년 전이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그 해에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거의 이기는 전쟁을 저는 했다고 봐요. 일본이 임진왜란도 등등등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길 해서 지금 일본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일본을 이렇게 했던 자들 위안부 합의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강제징용 판결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국 얕잡아보고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안 하겠다 했던 바로 그 기억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일본을 편드는 자들이 더 이상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캐치프레이즈라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